지난주 금요일 파월 연설 때 굉장히 많은 말들을 했어요. 그래서 시장이 큰 폭의 하락을 하고 있다가 막판에 반발 매수세가 나오면서 양봉으로, 살짝 양봉으로 일단 마감을 좀 해놨는데요. 자, 파월이 뭐 했던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렇죠? 단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조금 솔직해졌다. 이분이 솔직해졌다. 경기 침체에 조금 한 발 다가서고 있다라는 뉘앙스로 일단은 했는데, 텍스트를 정리를 하다 보면 한 15가지 정도 파월이 얘기를 한 것 중에 제가 오늘 한 가지를 집어서 갖고 왔습니다. 제가 부채 관련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잘 설명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미국의 방향은 우리나라도 사실은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나라의 방향 그리고 미국 경제의 방향은 이 부채가 결정을 할 거다. 물론 당장은 아닙니다. 당장은 아니고 그래도 뭐 2년, 3년 이렇게 있다가 불거질 문제이지만, 자, 2년, 3년 동안에 사실은 이게 거시경제학적으로 볼 수도 없는 굉장히 짧은 기간입니다. 보통은 10년 이상 보잖아요. 2, 3년 안에 불거질, 그리고 현재부터 문제가 조금씩 뉴스가 조금 나올 것을 제가 오늘 좀 하나만 뽑아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하나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파월이 했던 15가지 얘기 중에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요. 네. 연내 기준금리를 3.0에서 3.5%까지 일단은 좀 맞추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3.5로 일단은 맞추겠다. 여기에 일단은 저는 방점을 딱하니 좀 찍고 싶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여러분 혹시 이거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제가 4월 19일 화요일 날 여기 신세계 리턴즈에 출연을 하면서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에 관련된 발언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서 테일러 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테일러 준칙이라고 일단 우리가 부르는데요. 자, 제임스 블러드가 4월 달에 무슨 얘기를 해서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냐면, 첫 번째, 금리 인상은 0.75% 인상을 해야 된다. 물론 이제 호키시하니까 매파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일단 꺼냈고, 제가 여기에 굉장히 동조를 한다 말씀을 드렸죠. 자, 두 번째 얘기가 중요한데, 올해 말까지 3.5%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라고 이분이 이미 4월 초에 얘기를 했고, 이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4월 19일 화요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테일러 준칙이라는 건 뭐냐면, 수식으로는 일단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여러분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식에 대한 값들을 다 주기 때문에 그냥 더하기 빼기 산수만 일단은 하면 되는데요. 자, 테일러 준칙에 대해서 제가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면, 한 나라의 적정금리 있죠? 한 나라의 적정금리는 이 테일러 준칙에 의해서, 테일러 공식에 의해서 설정이 됩니다. 테일러라는 사람은 경제학자고 지금 생존해 있는 교수입니다. 그래서 테일러 준칙에 의해서 기준금리가 설정이 되고 적정금리가 설정이 되고, 미국, 한국, 유럽 할 거 없이 거의 모든 선진국들은 이 수치를 가지고 금리를 설정하게 돼요. 자, 3.5%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나리오가 있는 3.5%다라고 제가 일단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가면요, 파월이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믿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죠. 한 1년여를요. 하지만 지금 기준금리를 3.5까지 일단은 맞추겠다. 3.0에서 3.5인데 3.5 맥시멈입니다. 3.5까지 맞추겠다라는 것은 1응 믿어도 된다. 그리고 3.5 이상으로 넘어가면 미국 경제에 굉장히 큰 타격이 될 것이다 라는 것까지 제가 일단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근거를 일단은 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그 근거를 일단은 좀 2개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2가지를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채 관련해서 2가지 개념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 효과, 두 번째는 금리 조정이라는 섹션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인플레이션 효과와 금리 조절은 제가 이 방송에서
한 번 정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린 적은 있습니다. 한번 복기를 좀 해보죠.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상관없이 굉장히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적정 인플레이션은 우리 경제에 굉장히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한 나라의 경제를 일단은 생각을 해보죠. 한 나라의 경제가 좋아진다라는 것은 첫 번째로 인구입니다. 인구가 늘어나야 됩니다. 내수 경기를 활발하게 하는 것이 한 나라 경제에 굉장히 큰 디딤돌이 됩니다. 그래서 인구가 일단은 늘어나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산업이 발전을 해야 되죠. 항상 농사만 짓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농사를 짓고 제조업 부분이 발달을 하고 첨단 기술 IT 분야가 발달을 하면서 경제가 발전을 하죠. 자, 그러면 한 나라의 경제가 발전을 하는 것은 두 가지 요소가 일단은 필요합니다. 첫째는 인구고요. 두 번째는 산업의 변화예요. 자, 인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와 산업의 발달을 겪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인구가 늘어나니까 돈을 더 많이 쓰겠죠. 그렇죠? 돈을 더 많이 쓰니까 통화량이 늘어납니다. 산업의 발달로 굉장히 고부가가치의 산업이 각광을 받으면서 기업들이 성장을 합니다. 기업들이 성장을 하면서 기업은 재투자를 하고요. 신규 투자를 하고 신규 고용을 하죠. 신규 고용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기업에 속해서 일을 하시면서 월급을 더 많이 받으시고 상품이 더 많이 팔리니까 급여가 더 많아지고요. 야근 수당, 특근 수당 등등 여러분들의 주머니는 더 월급은 더 많이 받으시죠. 여러분들의 주머니가 빵빵해집니다. 자, 그러면 돼지고기 먹던 거 뭐 먹습니까? 소고기 먹고요. 그 다음에 내가 사고 싶은 것, 그리고 가족들이 사고 싶은 것, 옷, 뭐 컴퓨터라든지 장난감이라든지 이런 거를 더 많이 사게 됩니다. 이걸로 인해서 결론적으로는 어떤 게 발생을 하냐? 통화량이 증대가 됩니다. 정부와 가계 기업, 통화가 돌게 되죠. 화폐가 돌면서 통화량이 많아지면서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극명하게 제가 비교를 해드리면 우리 1960년대나 70년대 비교를 제가 많이 하는데요. 1960년대와 70년대의 1억 그리고 현재 1억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뭐 1960년대, 70년대 1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은행 예금에만 넣어놔도 한 달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이자를 탈 수도 있고요. 서울에 부동산을 사서 서울의 아파트를 살 수도 있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월세 보증금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이 차이 70년대 1억과 지금의 1억 절대적인 1억의 가치는 같지만 상대적인 화폐의 가치는 다르게 되죠. 이게 뭐 때문에 일어난다고요? 인플레이션 효과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인플레이션 효과 첫 번째 인플레이션 효과는 뭡니까? 어떤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린다.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린다라는 거죠. 자, 미국의 지금 우리나라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미국의 상황을 한번 좀 보자고요. 미국이 1950년대나 60년대, 70년대에 채권 발행을 해서 부채가 늘어났습니다. 자, 60년대, 70년대 부채를요, 미국은 아직도 갚고 있습니다. 어떻게 갚나요? 계속 국채를 발행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계속적으로 국채를 발행해서 이걸 돌려막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크게 스노우볼 효과 때문에 굉장히 부채가 커지고 있죠. 자, 부채가 커지고 있는데 미국이 지금 하나 안심하는 것은 뭐냐? 이 인플레이션 효과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미국이 1950년대에 100억의 정부 부채가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요. 그거를 계속 지금 돌려막기 하고 있는데, 자, 1950년대 미국의 100억의 부채와 지금 2022년에 100억의 부채는 상당한 차이가 있죠. 그때는 굉장히 큰 돈이었을지언정 지금은 100억이라는 돈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작은 돈이죠. 왜 그렇죠? 인플레이션 효과 때문에 그럽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어느 유수의 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정부의 부채는 상대적인 가치가 인플레이션 효과 때문에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이게 미국이 지금 부채를 늘려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인식의 하나예요. 이해되시죠?
예전의 돈의 가치와 지금의 돈의 가치가 같지 않기 때문에 부채가 절대적인 수치가 늘더라도 자 50년대 100억을 부채로 썼고요. 60년대 100억 쭉쭉쭉 100억씩 쓰면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2천억의 부채가 남아 있더라도 이 2천억이라는 상대적인 가치는 떨어지는 겁니다. 1,500억, 1,400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미국이 부채에 크게 신경을 안 쓰는 인플레이션 효과다.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로 금리 조절에 대해서 일단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제가 앵커님한테 한 말씀 조금 질문을 하나 좀 드릴게요. 네. 단순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저금리가 좋을까요? 고금리가 좋을까요? 예금을 할 때는 고금리가 좋을 것이고요. 네네. 대출을 할 때는 저금리가 좋겠죠.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저께도 주말 특강에서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많이 여쭤봤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 저금리가 좋다라는 걸로 답변을 많이 주셨어요. 네. 왜냐? 내가 한 달에 내야 되는 돈이 적어지니까.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조금 수식을 한번 써볼게요. 네. 자,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데요. 10%의 금리입니다. 근데 내가 100만 원을 대출을 받아요. 그러면 내야 될 돈이 얼마죠? 10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저금리 시대에 살고 있어요. 1%의 대출을 받습니다. 100만 원을 받습니다. 1%에 100만 원. 그러면 내가 내야 되는 돈이 1만 원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상식적으로는 저금리가 좋습니다. 왜냐? 내가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높아지기 때문에 생활이 더 윤택해져요. 자, 이거는 수식입니다. 수식. 우리가 경제라는 것을 좀 어떤 벽을 넘어서다 보면 경제가 여러분들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헷갈리시는 부분이 뭐냐면 사람의 심리거든요. 사람의 심리를 건드리는 학문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조금 어렵고 낯설어 하시는데 자, 여기까지는 일단 수식이고 자, 1%에 100만 원을 대출을 받는 저금리 시대에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플러스 뭐예요? 사람의 심리입니다. 심리. 자, 저금리이기 때문에요. 저금리이기 때문에 내가 대출받는 금액이요. 높아집니다. 왜냐? 내가 여기에서 1,000만 원을 받아도 어떻게 돼요? 한 달에 내는 금액이 1년에 내는 금액이 10만 원이죠. 자, 고금리 시대와 저금리 시대 둘 다 비교를 해보시면 어떻죠, 여러분? 1년에 내야 되는 돈은 같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블라인드가 씌워지는 거죠. 저금리 시대에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다라는 착각에 빠집니다. 실질적으로. 자, 그래서 저금리 기조의 시대 그리고 저금리 기조의 나라에서는 뭐가 제일 크게 문제가 되느냐. 이 절대적인 부채의 총량 있잖아요. 이 절대적인 부채의 총량이 늘어나게 돼요. 이게 어떻게 늘어납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단순 비교를 해보면 10배 차이죠. 금리가 10배 차이인데요. 이 부채는요. 승수 효과 때문에 10배가 아니라 20배, 50배, 100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사람의 심리라는 벽을 넘어서면 실제로 저금리의 나라, 저금리의 시대에서는 결론적으로 부채의 총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현상을 빚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13년 동안의 미국과 우리나라의 현상이에요. 부채의 총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저금리 기조를 항상 유지할 수는 없죠. 금리는 오른단 말이에요. 금리가 여기에서 2%로 오른다. 사실 2%라는 금리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그런데 뭡니까? 1%에서 2%의 금리가 2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야 되는 돈은 1,000만 원을 대출을 받았을 때 내가 내야 되는 돈은 20만 원입니다. 20만 원. 어떻게 됩니까? 고금리 시대보다 저금리 시대에서 아직도 10%에 비하면 2%가 굉장히 낮은 금리임에도 불구하고 내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게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그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저금리 정책이 그닥 좋은 정책은 아닙니다. 물론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부작용이 굉장히 심한 게 사실은 저금리 기조이고, 미국이 지금 2008년, 9년 금융위기 사태에서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저금리 기조를 굉장히 유지를 해왔고, 유럽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저금리 기조는 부채 총량을 굉장히 늘린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일단은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정리를 일단 해드리면 부채는 인플레이션 효과로 낮아질 수 있다. 그리고 저금리 기조는 부채 총량을 늘게 할 수 있다. 그게 지금의 미국이다.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제가 왜 꺼냈느냐. 그리고 아까 3.5%, 기준금리 3.5% 파월의 얘기를 접목을 일단 좀 시켜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예, 집중하시고요. 자, 현재 미국의 부채 한도입니다. 현재 미국의 부채 한도고요. 이거는 최신판입니다, 여러분. 최신판. 자, 보시면 부채 한도가요, 30조가 넘었습니다. 우리가 28조에서 협의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로 작년 12월 달에 미국이 디폴트가 오느냐 안 오느냐로 굉장히 시끄러웠죠. 30조가 넘었습니다, 여러분. 30조가 넘었어요, 지금. 최신판입니다. 5월 27일 최신판으로 30조가 넘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뭐냐면, 자, 회색이 지금 금융위기예요. 금융위기에서 코로나 때 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었죠. 늘 수밖에 없었죠. 금융위기가 오고 경기가 침체가 되니까 헬리콥터 머니를 여기에다 그냥 다 쏟아 부었죠, 여러분. 그죠? 유동성을 엄청나게 많이 공급을 했습니다. 자, 유동성을 엄청나게 공급을 많이 했어도 미국이 일단은 자신감을 가졌던 거는 뭡니까?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인플레이션 기저효과 때문에. 자, 1970년대부터는요, 부채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한 40년 정도 기울기를 보세요, 여러분. 부채가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습니다. 인플레이션 효과 때문에 돈의 가치가, 화폐의 가치가 낮아지니까 채무를 지어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고, 자, 2010년, 2009년, 2010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기는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효과로 누를 수 있는 그런 상태였다. 자,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 한번 보죠. 코로나 이후로 기울기가 어떻게 됩니까? 급격히 늘었습니다. 급격히. 그렇죠? 부채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자, 유동성 공급을 한 이 기울기보다 13년 동안 유동성 공급을 한 이 기울기보다 코로나 이후로의 기울기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급격하게 늘었다. 그에 따라서 부채의 한도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도 일단 뭐예요? 인플레이션 기조 효과는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오늘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인데요. 현재 미국의 부채 대비 이자 비용이에요. 부채 대비 이자 비용.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부채 대비 이자 비용입니다. 네모 박스를 일단은 보여드릴게요. 자, 닷컴 버블이 있었던 2000년대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 시점입니다. 자, 이자 비용이 어떻게 됐나요? 이자 비용이 70년대, 80년대보다 높기는 했으나 그래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적정 수준을 일단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보이는데, 자, 코로나 전후로 어떻게 됩니까? 이자 비용이 굉장히 급격하게 늘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급격하게 늘었다. 자, 보세요. 2022년 4월까지 미국의 기준금리가 0.5%였습니다. 지금은 몇 프로입니까? 1.75%입니다, 여러분. 자, 올해 4월, 2달 전까지 기준금리가 0.5%였어요. 근데 지금은 1.5%였습니다. 자, 4월 달 기준으로 1년에 이자 비용만
1년에 미국이 정부 부채에 의한 이자 비용만 얼마를 내야 되냐면 5,600억 달러, 하나로 약 720조를 내야 돼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720조를 1년이 지나면 그냥 내야 돼요, 앉은 자리에서. 왜? 이자 때문에.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720조. 자, 근데 이 기준이 되는 게 뭐라고요, 여러분? 4월까지 기준금리가 0.5%였을 때예요. 자, 물론 이거는 있어요. 그러면 지금 기준금리가 1.75%니까 자, 0.5%였을 때 720조를 내야 되면 자, 지금 1.75%니까 3배가 넘죠. 자, 그러면 뭐 2,100조를 내야 되냐? 이거는 아닙니다. 자, 여러분 기억을 상기하십시오. 자, 국채금리, 국채에 대한 이자는 뭐가 기준입니까? 국채가 기준이죠. 국채금리가 기준이에요. 자, 그래서 단순히 기준금리가 3배가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의 이자가 미국의 1년 이자가 곱하기 3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국채금리를 한번 볼게요. 기준이 되는 국채금리를 일단 보겠습니다. 자, 기준이 되는 국채금리. 자, 2021년입니다. 그렇죠?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게 2021년 기준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지금 29.5조 달러였는데요. 여기 국채금리가 몇이었어요? 1.5 정도 됐습니다. 1.5 정도. 자, 국채금리가 1.5%였을 때 얼마를 내야 돼요? 720조를 내야 돼요. 국채금리가 1.5였을 때. 자, 근데 여러분 지금 국채금리 얼마입니까? 3% 넘어갔죠, 지금. 3.2%였어요. 제가 어저께까지 본 걸로는. 그럼 뭐예요? 2배입니다, 2배. 앉아서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이거. 앉아서 미국은요, 이자만, 원금 못 갚아요. 이자만 약 1,400조를 내야 돼요, 1년에. 이자만 1,400조를 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자 비용 조달하기 위해서. 국채 계속 찍어야 돼요. 지금 어때요? 국채 안 찍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국채 계속 찍어야 돼요. 국채를 계속 찍으면 시장에 국채를 공급해야 되겠죠. 여러분 큐티죠, 이거. 시장에 국채 계속 공급해야 됩니다. 공급이 많아지죠? 국채 가격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죠. 국채 금리는 오릅니다. 국채 금리가 오르면 이 이론에 접목시키면 어떻게 돼요? 이자 금리, 이자 비용 계속 발생합니다. 더 많이 발생해요. 자, 기준금리가 오릅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국채금리도 오르죠. 그렇죠? 자, 기준금리가 오른다. 예적금으로 돈이 몰립니다. 국채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죠. 국채에 대한 가격이 떨어지죠. 국채금리 오릅니다. 기준금리를 오르면 올릴수록 여러분 뭐예요? 국채금리가 상승을 하고 국채금리가 상승을 하면 할수록 어떤 비용이 발생을 해요? 이자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국채 또 찍어내야 돼요. 계속 시장에 공급을 해주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국채가 시장에 계속 공급이 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장에 있는 돈이 빨립니다. 엄청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5% 수준에서 여러분 하나로 720조입니다. 1.5% 수준에서. 지금 3% 넘었어요. 그럼 뭐예요? 곱하기 2입니다. 곱하기 2.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자이언트 스텝 말씀드리고 빅 스텝 말씀드리고 굉장히 많은 경기 침체는 필연적이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일단은 기준금리는요. 그리고 중립금리도 마찬가지예요. 파월이 아까 말한 3.0%에서 3.5%는 일단 기준금리를 말하는 거였지만 그리고 제임스 블러드가 말한 것은 중립금리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3.5%는. 하지만 이제 기준금리와 중립금리는 어떻게 된다? 3.5%로 동일해질 것이다. 라는 게 저의 결론이에요. 왜냐? 기준금리가 3.5%, 3%대라는 데도 있지만 일단 3.5%로 하겠습니다. 기준금리가 3.5%를 넘어서면 자 보세요. 3.2%예요. 3.2%일 때 얼마예요, 여러분? 이자 비용이 2배가 넘어요. 그렇죠? 자, 3.5%만 가도요. 이거는 2배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더 큰 수렁으로 빠져들어갈 수가 있어요. 저는 경기 침체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입장이지만 더 나은 경제를 위해서 지금 당장 경기 침체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지만 이 이자 비용이 더 늘어나게 되면 이건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무너지진 않겠죠. 국채를 더 많이 발행을 해서 자금 조달을 하겠지만 경제는 침체가 아니라 하강이 아니라 리세션이 아니고 디플레이션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는 기준금리든 중립금리든 금리는 3%에서 3.5%로 딱 막아설 것이다. 자, 금리 히스토리를 일단 좀 보면 자, 여기 보시면 지금 6월까지 해서 1.75%였습니다. 그죠? 1.75%. 자, 제 예상으로는 제가 원래 7월에는 0.75% 자이언트 스텝으로 갈 것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제 예상은 일단 6월 달에 0.75% 갔죠. 제 예상은 7월 달에는 일단 0.5% 선에서 시장이 관망을 할 것이다라고 조금 예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유가도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고 바이든도 사우디로 일단 간다라고 해서 그 효과는 미비하지만 조금 나타날 것이다. 자, 그러면 7월 달에 0.5%를 일단 올리면 2.25%입니다. 그렇죠? 2.25%에 자, 0.5%를 한 번 정도 더, 두 번 정도 더 올리고 0.25%로 12월 달에 마감을 해서 기준금리와 중립금리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약 3.5% 정도 책정을 한다라는 가정하에 시장 스탠스 그리고 시장에서의 전략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짜시면 되는데 아직 조금 많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 지금 노란톡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제가 방송이나 아니면 주말 특강 통해서도 여러분들한테 많이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저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좀 참신한 내용 그리고 정말 도움이 되는 내용 다른 데서 하지 않은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해서 좀 많이 노력을 하는데 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채에 관해서는 일단 일가견이 좀 있지 않습니까? 부채 대비 이자 비용이 지금 크게 이슈는 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채권 금리가 국제 금리가 3% 이상으로 계속 높아지고 기준 금리가 계속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면 앞으로는 이 부채 대비 이자 비용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것이고요. 여기에 관해서 미국의 경제에 대한 스탠스도 굉장히 달라질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자 비용 여러분 부채 대비 이자 비용 머릿속에 꼭 넣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